예. 그러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문득 오늘 아침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 있잖아. 왜 드라마 중에 우리 작년에 추적자 봤잖아요. 손현주가 나왔던 추적자. 그 다음에 올해 황금의 제국.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라는 그 비밀. 요 세 가지 프로에 공통점이 있어. 뭐냐 하면 밑바닥에 가장 가난한 곳에 나타난 천재가 아주 밑바닥에서 태어난 천재 남자아이가 야망을 가지고 최고의 경제 권력에 맞서 경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본질을 잃어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셋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년주에서는 강동윤이라는 주인공은 감옥 가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이 황금의 제국에서는 주인공이 자살하고, 그 다음에 비밀에서도 이제 감옥을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비밀이라는 드라마를 내가 끝까지 딱 보면서 느낀 게, 왜 삼성에서 일하다가 김용철 변호사 있잖아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리를 고발을 했잖아. 근데 비밀이라는 드라마에서 뭐가 느껴졌냐면, 김용철처럼 기업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나쁜 놈으로 그리고, 나쁜 놈인 것처럼, 영민아!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나쁜 놈으로 그리고 거기 보면은 비밀이라는 데에서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킨 변호사, 그 사람은 막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 그걸 뭐라 그러냐, 전문 경영인으로 되는 것처럼 끝나는데 결국은 사위야. 그 집 막내딸 사위가 되는 걸로 끝이야. 예. 그러면서 이게 이 드라마가 그렇게 사람들의 사고를요 교묘하게 병들게. 그러면서 비밀이라는 드라마의 제일 나쁜 대사가 뭐냐면 비밀이라는 드라마의 나쁜 놈, 악역이 자기 혼자서 싸우지 않을 거다. 기존의 재벌들에게 분노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싸울 거다. 이런 대사가 나와. 그러니까 재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악역하고 같은 사람인 것으로 수준을 끌어내리더라고. 이게 드라마를 통한 세뇌예요. 여러분이 볼 때 그거 너무나 과장인 것 같다. 아닙니다. 이게 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요, 그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차피 태어나서 이 높은 자리로 올라오려고 해봤자 안 돼. 니네들이 오는 과정에서 너희들의 의식과 사상은 다 망가질 것이고, 결국 너네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만족해야 돼 라는 그런 주제를 던져줘. 여러분 그렇잖아. 추적자의 강동윤이나, 그 다음에 황금의 제국의 고수나, 이번에 비밀에 나오는 검사 출신이나, 셋 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머리가 수재들인데,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소위 1% 안에 들어가려고 막 변해가면서 야망을 쫓다가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네가 태어난 데에서 평범한 삶의 행복을 찾아라. 이게 메시지야. 근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딱 보고 나면, 맞아,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결론이 그래, 욕심부리지 말아야 돼 라고 결론을 맺는 거야. 그러면 그 결론은 맞는 결론일까요? 그 결론은 맞는 결론이냐고. 나는 잘못된 결론이라고 봐요. 왜 남자 주인공 셋은 모두 기업의 회장이 되고 싶어 하냐고. 뭐하러 재벌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인간성을 파괴하면서 미친듯이 권력에 놀아나냔 말이야. 우리가 모두가 재벌 회장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드라마에 나온 셋 다 모두 재벌 회장이 되려다가 좌절하는 캐릭터야. 우리는 재벌의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벌 회장들이 모든 걸 주무르는 시스템을 깨려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 드라마에서 원래 옛날부터 이 중국이나 그리스나
마찬가지로 이게 드라마나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그게 교육을 드라마를 통해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주는 교육은 너희들은 태생이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 기어이 니네가 재벌 총수가 되려고 하다 보면 너희는 모든 걸 잃게 된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의 그 모습 그대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결론이 되면 안 되고 재벌 총수가 그 정치를 지들 멋대로 주무르고 망가뜨리고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야지. 왜 매번 재벌 총수의 권한에 맞선 사람은 철저히 개망하는 걸로 끝나냔 말이야. 내가 오늘 또 기가 막힌 거. 내가 이제 오늘 건강보험료를 내려갈라 그랬어. 건강보험료를 내려갔는데 내가 보험료가 19만 9,800원이야. 내가 19만 9,800원을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 그거 말고 이제 뭐가 나냐, 국민연금이 나왔어. 국민연금을 이제 9만 6천 원을 내래. 국민연금이 9만 6천 원을 내야 되는데 근거는 뭐냐 하면 내 수입이 한 달 110만 원으로 잡혔다는 거야. 내 수입이 한 달에 110만 원으로 잡혔으니 9만 6천 원에 국민연금을 내고 19만 9천 원, 20만 원에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수입이 110만 원인데 나는 20만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 그러면 이건희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이건희의 한 달 수입이 얼마일까요? 내가 한 달에 110만 원 수입으로 지금 국세청에서 잡았는데 그러면 이건희는 한 달 수입이 얼마냐고. 그 사람 한 달 수입 수십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100조 영업이익이 10조 이상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오너가 가져가는 거 그거 몇 천억 될 거 아니야. 이건희 몇 천억을 한 달 수입으로 가져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이건희 얼마 나와야 되겠어? 나보다 적어도 10,000배는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맛 새콤우유님 감사합니다. 가만있어 봐. 만약에 100억이라고 잡아. 이건희 월 수입을 100억이라고 잡아. 나는 1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만, 억, 10억, 100억. 동그라미 4개야. 그지? 그지? 만약에 이건희 수입이 100억이면 나보다 수입이 10,000배가 많은 거야. 그럼 내가 110만 원 받는 수입이 110만 원인데 그 20만 원을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면 이건희는 적어도 20억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상한이 있는 거 알아요? 건강보험료에 상한선이 있어. 그 상한선이 얼마인지 알아요? 자, 여기 뉴스가 나왔네요. 이거 한번 봐봐. 나는 내가 오늘 건강보험료를 왜 내려가서 그렇게 생쇼를 했는지 내가 몰랐어.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건강보험료의 역설. 이건희 회장의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지역 가입자 상한액 내지만 직장 가입자 최고액보다 적어. 건보공단 부가기준 상한선 다르기 때문. 한국 최고갑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낼까? 22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지역가입자 최고보험료를 내고 있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회장님은 2010년 경영에 복귀하면서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돼 있으며 지역가입자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보험료를 낸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선은 219만 원이다. 뭐? 219만 원이래. 보험은 소득의 일정 비율로 매겨진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선이 적용된다. 직장 가입자의 상한선도 지역 가입자와 비슷해 월 230만 원으로.
월 보수가 7,810만원 이상인 직장인 가입자는 매달 230만원, 7,810만원이면 나보다 78배를 더 받는 거잖아, 월급을. 어? 나보다 78배를 더 받는 거잖아. 어? 근데 230만원만 내? 이거 뭐야? 그러나 보수의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추가로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의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월 최대 230만원까지 보험료가 추가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고 보험료는 결국 46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2배를 웃돈다. 이것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 취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이들에게 보험료를 물리기 위해 보수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게 작년 9월부터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다. 보수에 부과되는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은 5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직원 62명을 포함해 2,522명이다. 이처럼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이는 보험료 산정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합리를 땜질식으로 보완하다 보니 생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건보료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부담하는 50%를 제외하더라도 직장인 2,500명이 재벌 회장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현상은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부과 방식과 상한선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응? 이게 말이 됩니까? 100만원 버는 110만원을 월소득으로 잡아놓고 20만원 건강보험을 걷는 나라에서 이건희 같은 부자한테는 230만원이 다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 저 사람들 소득에서 절반을 건강보험료 내도 우리보다 50배, 60배 수입을 더 갖는 사람들이야. 100만원 버는 사람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뜯어가면서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한국에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이민을 가세요. 아니, 너나 이민 가. 내 나라 주인이 난데 내가 왜 이민을 가니? 어? 내가 주인인 빵집에서 알바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그걸 제대로 조정하겠다는 건데 왜 나더러 이민을 가래? 가고 싶으면 너나 가. 어? 아니 정말 이거 문제 많아요. 실제로 이게 이 지역가입자들 아니 내 남편은 남편대로 보험료를 내요. 남편은 남편대로 보험료를 20만원 가까이 내요. 10몇만 원을 내. 그리고 나 따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지금 건강보험료로 40만원 돈을 내고 있어. 40만원 돈 내고 남편 국민연금 따로 내고 나도 따로 내고. 그래서 우리들의 수입에 대해서는 이 별풍선 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띄어가면서 저 부자들의 수입에 대해서는 왜 상한선을 뒀냐고. 도리어 저 상한선을 없애고 아니 우리한테 월급의 20%를 가져가면 쟤네 수입의 20%를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원래 다른 나라는 원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한테는 10%만 세금 내고 걷어가고 부자들한테 30%를 걷어가는 거야. 원래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10만원만 건강보험료 걷어가야 되고 부자들한테는 30% 40%를 걷어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그게 공정한 사회야. 그게 유럽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고.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야.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삥 뜯는 거를 너무나 당연시하는 거야. 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진짜 지나가는 말로 1990년부터 월급이 오르질 않았잖아. 우리나라의 월급이 1990년 이후로요. 90년대 이후로 20년째 제자리야. 월급이 오른 사람이 별로 없어. 자, 월급은 제자리인데 건강보험료는 2배 가까이 올랐어. 월급은 제자리인데 건강보험료는 2배로 올랐다고.
잘못된 거예요. 월급의 몇 %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한선을 둬야지. 안 그래요?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그 노동자의 수입의 10%를 넘지 않는다라는 상한선을 둬야지. 부자들은 많고 많은 돈 중에서 왜 거기에 상한선을 둬? 이 얼마나 잘못된 나라냐고.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2배로 걷어? 부자들한테 더 내라고 그래야지. 정말 열받죠? 아, 내가 그래서 찾아갔었어. 내가 그 보험공단에 찾아가서, 아니, 내가 소득이 110만 원으로 나온다는데, 왜 내가 20만 원을 왜 내야 되냐?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절반이 은행 대출이다. 대출은 상관없대. 내가 집을 팔려고 10년째 내놨는데 안 팔린다. 그거는 내 사정이래. 이 집에 부동산 가치를 따져서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2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거 팔리지도 않는 집 3억 얼마짜리 때문에 내가 20만 원을 내면 이건희네 집은 얼만데? 그 몇백억이잖아. 집만 해도 100배가 넘구만. 아니 도대체가 아유 진짜 왜씨 어휴 내가 진짜 아니 이건희네 집만 해도 수백억짜리야. 근데 난 3억짜리 아파트 3억 몇천짜리 아파트 갖고 있고 거기 대출이 절반 이상이야. 그런데 내가 거기다 수입 110만 원인데 20만 원을 건강보험료를 내. 근데 이건희 230 보험과 세금은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게 지금 사회보험이 아니라 세금의 개념이잖아. 닉네임 이쁘게님 감사합니다. 피니 조아님 감사합니다. 너는 왜 이 재미도 없는 방송을 듣고 있어? 나가. 남양군매님 감사하고요. 이만주님 감사하고요. 놀라님 감사하고요. 손님 감사하고요. 오리나무님 감사하고요. 전도열정매님 다시 시장님 감사합니다. 너는 왜 바람을 피하지 않는 것일까? 여름날의 천둥과 비바람 조나무님 감사하고요. 추천합시다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2020분께 감사합니다. 조나무님 초아입니다님 감사합니다. 피턴실님 감사합니다. 이건희 1년 주식 배당이 1600억. 그러면 한 달에 100 몇십억이네? 어? 한 140억을 받아간다는 얘기네? 도나무님, 소망스님, 틈틈이들과님 감사합니다. 주식 배당만 140억인 사람은 한 달에 110만원 버는데 진짜 정말 틈틈이들과님, 꼬잼님 감사합니다. 남촌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요 전면 수정돼야 돼요. 예, 전면 수정돼야 돼. 이게 왜 그랬냐면 이명박 때 건강보험료가 계속 올랐어.
그거 알죠? 이명박 때 그 부자들한테 건강보험료 더 걷어야 되는데 월급쟁이들한테만 건강보험료 계속 올린 거야. 신나브로님, 도나무님 감사합니다. 너는 왜 바람 부는 들판을 떠나지 않는가. 너는 왜 산골짜 바위 틈을 떠나지 않는가. 오늘은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스웨덴은 부자 되기 힘든 나라? 웃기고 앉아있네. 스웨덴은 온 국민이 부자인 나라야. 부자 되기 힘든 나라가 아니라 스웨덴은 온 국민이 부자인 나라라고. 그래놓고 말이야, 건강보험료를 그렇게 20만원씩 내면 내가 한 달에 1년에 240만원을 낸단 말이야? 그런데 건강보험 혜택은 또 너무 적어요. 아니, 우리 대놓고 얘기합시다. 내가 지금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3개월을 치료를 받았어. 근데 치료비가 한 달에 30만원씩 나가. 아니야, 40만원 정도씩 나갔어요. 그 40만원의 치료비 중에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40만원이야. 특진비가 너무 높아. 특진비라고 보험 혜택 못 받는 부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실제로 보험료는 240만원을, 건강보험료 240만원씩 내고 있는데, 특진비가 너무 높아서, 실제로 혜택 받는 게 없어. 이거 진짜 문제 있다니까? 예. 그 실보험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한방 치료를 받았거든. 한의원 치료를 받으니까 한방 치료는 실보험에서 또 안 돼. 100%가 안 나와. 7, 80%밖에 안 돼. 그것도 또 웃기더라니까. 그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기 있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꼭 봐야 될 영화. 우리 국민들이 꼭 봐야 될 영화 중에 그 매트릭스라는 미국 영화. 매트릭스, 그 다음에 인타임, 그리고 그 설국열차, 이런 영화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영화들이 뭘 나타내고 있냐면, 소수의 부자들이 너무나 많이 뺏어먹기 위해서, 소수의 부자들이 너무나 많이 뺏어먹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구조,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삼성하고 애플하고 소송한 거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이 애플에 특허를 침해했다라 그러면서 법정에서 3천 몇백억을 물어내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원래는 작년에 난 거에서는 1조 원인가 물어내라 그랬는데 다시 재판에 들어가서 3천억으로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 2억 얼마라고 이렇게 쓰더라고. 2억 몇 불이라고 불자는 한자로 써가지고 굉장히 벌금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했는데 작년에 1조 원인가를 물어내라는 판결이 났었어. 그걸 올봄인가 작년인가 1조 원 물어내라는 걸 그 특허가 애플만의 특허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특허가 취소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허 취소가 된 걸 가지고 다시 재판을 요구했고 그래서 3천억으로 떨어진 거야. 애플이 가지고 있는 특허 시대에 그걸 썼기 때문에 3천억으로 이제 떨어져서 벌금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낫는데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이 매출 1위예요. 애플을 앞섰어. 제일 많이 팔린 게 삼성이고 두 번째가 애플이야. 세 번째가 LG예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기술이 세계에서 그만큼 훌륭한 위치에 가 있어. 옛날에는 뭐 노키아라든가 블랙베리라든가 외국 전화기들이 많이 팔렸었대. 근데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제일 많이 팔리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애플이고 세 번째가 LG야. 근데 이제 애플사의 기계가 삼성보다 훨씬 비싸서 2등인 거지.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삼성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 삼성이 스마트폰 세상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우리는 삼성이 대단하다. 정말 훌륭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난 이 휴대폰을 모든 사람이 다 갖게 된 게 97년 정도야. 1997년경에 95년부터 휴대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97년쯤에 PCS 폰이라는 형태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갖게 돼요. 그죠? 한 97년경에 우리나라에 이 PCS 폰이 쭉 공짜라고 막 팔려. 01, 011, 016, 017, 018 막 이러면서 019 그렇게 팔렸던 게 그게 90년대 중후반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이냐 하면 97년이니까 3년에다가 13년, 16년. 지난 15년 동안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휴대폰을 공짜인 줄 알고 사서 써줬잖아요. 그런데 그 15년 동안 우리가 물었던 통화료가 세계에서 제일 비쌌던 거야. 뭐라고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냈던 통신요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쌌다고. 왜 세계에서 제일 비쌌냐 하면, 이게 보통 이 공짜폰이라고 얘기하면서, 통신사에다가, 통신사가 전화기를 미리 받아갖고 파는 거야. 미리 받아서 공짜인 것처럼 주지만, 실제로 기계값이 30-40만원짜리인 걸, 50-60만원, 70만원짜리로 계산을 해서 그걸 할부로 넣고 요금을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쌌다는 거예요. 그 통신요금을 얼마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하시면 폰이 공짜. 그게 그렇게 된 거야. 뭐가 루머야?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거는 여러 번 뉴스에 나왔던 얘기야. 가서 찾아봐. 그러니까 그게 뭐냐?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요. 나는 데이터를 무제한을 쓰기 위해서 현재 내가 10만원짜리 요금을 쓰고 있어. 근데 그 10만원짜리 요금을 쓰고 있는데 무제한으로 통화 6시간, 문자 600건인가? 문자 600건, 통화 6시간이야. 근데 한 번도 그걸 다 써본 적이 없고 절반도 써보질 못했어. 그러면서 데이터 요금 때문에 나는 10만원짜리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요. 그거는 그렇게 통화 요금하고 데이터 요금은 분리해야 되는 거야. 정말 우리나라 통신 요금에 문제가 많아. 통신 요금하고 데이터 요금을 분리해서 실제로 6시간 통화를 안 하는데 우리는 6시간 통화 요금을 내고 있는 거야. 무료 통화 6시간이 아니라 6시간 통화하는 요금을 강제로 들어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게 하는 통신 요금. 그래서 내가 10만 원의 요금을 내고 지금 쓰지도 않는 통화 요금을 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통신사와 휴대폰 회사에다 돈을 내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애플도 마찬가지야. 애플도 다른 나라에서는 50만 원에 파는 거 우리나라만 70만 원에 팔았어요. 이 아이폰도 다른 나라에서 49만 원, 56만 원에 파는 걸 우리나라에서만 76만 원에 파는 걸로 KT에서 계약을 맺고 76만 원을 KT가 이제 76만 원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26만 원 깎아주는 척, 할인해주는 척 하면서 요금제에서 그걸 다 까먹은 거지. 보충해 나간 거였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봐봐요. 지난 10년 동안 가장 성장한 기업이 2개야. SK통신,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성장한 기업이 2개인데 SK통신하고 삼성전자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지? 그러면 10년 동안 SK통신하고 삼성전자가 제일 성장을 많이 한 대기업인데 이 두 회사가 성장하게 된 배경은 뭐 때문이야? 결국 공짜폰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1인당 매달 몇만 원씩 계속 그 두 회사에다 돈을 준 거야. 그래서 두 회사가 성장한 거라고. 그러니까 SK하고 삼성전자는 걔네들이 유능해서 성장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공짜폰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5년 동안을 꾸준히 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최고 기업이 된 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바로 매트릭스에 나오는 영화 매트릭스의 첫 장면에 보면 초반부에 보면
생체에서 생체 전지를 만들잖아. 인간들을 그 배란을 시켜가지고 이 인간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빼서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은 권력과 돈을 상징하는 거야. 결국 국민 하나하나를 그들의 배터리처럼 빼먹고 있는 거야. 삼성전자, SK통신이, LG전자, LG통신이 우리 국민이 없었으면 지금 그만큼 성장했을까요? 성장 못해요. KT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통신사 딱 3개였잖아요. 얼마 전까지. SK통신, KT통신, LG통신. 휴대폰이 회사 3개밖에 없는 나라 드물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 왜 그 선불폰이라 그래가지고 값싼 통신요금이 많아. 값싼 통신요금이 요금제도 다양하고 기계도 다양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3개 통신사밖에 없었고 또 이 3개 통신사에서 학생들이 학생용 요금을 받으려면 스마트폰만 사야 돼.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라는 건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되는 게 시장 경제의 원칙이야.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전화기 시대는 이 전화기 시장은 전혀 소비자의 욕구에 따르질 않아. 이건 결국 대기업이 만든 소비 구조를 가지고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대기업들한테 이 나라에서는 그 세금이라든가 사회보험이라든가 원래 사회보험은 소득에 따라서 낸다는 거야. 사회보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소득에 따라 절반을 국민이 내고 절반을 나라가 낸다. 이런 개념이 사회보험이에요. 그러면 소득에 따라 그게 기본인 거야.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고 부자들은 많이 내는 거. 그게 사회보험의 핵심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진세, 비례세라는 게 있어요. 비례세라는 게 뭐냐 하면 가령 부자가 얼마를 벌든 그 수입의 10%,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든 그 사람한테 10% 똑같이 수입의 10%만 세금으로 거두면 그걸 비례세라 그래. 근데 누진세라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한테 10% 세금을 거두면 부자에겐 30%, 40% 세금을 내는 거. 그게 누진세야. 모든 나라에 누진세가 있어. OECD에서는. 선진국가에서는. 왜? 그 선진국들이 누진세를 인정해서 뭘 줄이는 거? 가난한 자와 부자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공포를 아는 자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 창녀 자식들이 돌아다니면서 좌익우익 따져. 지금 태클 거는 게 반박하는 게 아니고 애플사에서 항상 새로운 아이폰이 공개할 때 전 세계에서 같은 가격으로 파는 걸로 나오거든요. 외국 출고가를 환율로 바꿔보면 우리나라 80만원대 출고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KT랑 담합했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또 전 세계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하는데 환율로 얘기하면 80만원이 어떻게 나오냐고. 전 세계에서 똑같은 가격이라는 건 우리나라도 달러로 계산하면 49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플은 똑같은 가격으로 내. 그런데 KT에서 그걸 갖다가 80만원에 파는 거, 80만원의 기계값을 선정해 놓고 뭐 통신 할인이라는 걸로 깎아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사로 나왔어요. 예. 49만원, 50만원짜리 기계를 KT에서 80만원에 파는 원래 기계값이 80만원이다 라고 우리한테 설명해. 소비자들한테. 그래놓고 그 80만원짜리를 요금 할인을 20몇만원 하는 거다. 그래서 내나 똑같은 가격에 팔면서 자기네들이 막 할인해주는 척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이폰은 전 세계 똑같은 가격이야. 근데 KT에서 기계를 살 때, 우리가 전화기를 바꿀 때, 전화 요금제를 지정하잖아. 56,000원. 지금 아이폰 사는 최저가 56,000원 아니에요? 통신요금 56,000원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 56,000원짜리가 그 기계값을 할인받은 금액이라면서 56,000원을 내라 그러잖아.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지금은 67,000원이에요? 아이폰 3 같은 경우에는
그 3G 무제한에서 55,000원 있었잖아. 아이폰 요금이 34,000원짜리가 있어요? 그 저기 2년 넘은 거는 34,000원 되나? 아이폰에 34,000원짜리는 없어요. 예. 아이폰에 아니야. 아이폰이 구입한 지 2년이 넘었으면 그 34,000원짜리 할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 그 구입한 지 2년 되면 뭘로 바꾸라 그래? 최신 아이폰으로 바꾸라 그러잖아요. 최신 아이폰으로 바꾸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비싼 요금제로 유도하죠. 네. 최저가 52,000원. 예. 하여간 그래서 지금 결국 지금 대기업들 예. 아니 여러분 요즘에 그 아웃도어 선전하잖아요. 아웃도어들 그 이제 소위 그 무슨 최고의 모델들 막 그 뭐 아니 잘생긴 사람들은 전부 다 등산만 하나 봐? 그지? 요즘에 보면 잘생긴 사람들은 전부 등산만 하나 봐. 그냥 등산복 선전에 다 나와. 현빈, 원빈, 정 누구지? 하여튼 잘생긴 애들은 등산복 선전에 다 나와요. 김남희를 비롯해가지고. 그니까 그 남자 모델 숫자가 그만큼 이제 아웃도어 숫자야. 정우성, 정우성, 김우빈도 나왔어? 송승헌도 나오고? 그렇구나. 난 도대체 그 메이커를 읽을 수가 없는데요. 이 아웃도어라는 게요. 그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가격하고 뭐라 그러나 성능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비싸다고 그래서 성능이 더 좋지가 않아. 실제로 노스페이스 잠바하고 옛날에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야. 노스페이스 잠바하고 레드페이스 잠바하고요. 비교를 해봤는데 그때 가격이 레드페이스는 20만 원대였고 노스페이스가 50만 원대였어. 그런데 기능으로 따져보면 레드페이스가 더 낫었어. 근데도 우리는 2배 이상을 주고 노스페이스가 더 좋다. 블랙야크도 마찬가지야. 블랙야크하고 이 노스페이스가 50만 원대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뭐 레드페이스라든가 이렇게 뭐 중저가들이 이제 20만 원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이름 없는 것들이 뭐 10만 원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등산복 바지 같은 거 뭐 레드페이스나 블랙야크 같은 데에서 20만 원, 30만 원을 줘야지 사거든요. 근데 길에서 뭐 이렇게 걸어놓고 싸는 중소기업 이름 잘 모르는 것들, 이름 잘 모르는 거 한 5만 몇천 원짜리 사도 기능에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그 모델들 말이야. 요즘에 그냥 그 아웃도어 그 모델들, 그 사람들 몇 억씩 받았을 거야. 그러면 그 몇 억씩 모델료를 우리들이 사는 그 옷값에 그만큼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예. 그 가격을 올려서 파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뭐, 그, 유명한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싼 옷을, 웰메이드를 입어요. 막 이러면서 막 나와서 선전을 해. 근데 그런 뭐 웰메이드라든가 뭐 이렇게 뭐 유니클로 일본 거지. 하여튼 이런 막 옷들을 파는데 그 옷들이 사실 그러면 비싼 옷이냐? 아니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부자들이 입는 몇백만 원짜리 옷은 광고를 안 해. 소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옷들 있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뭐 인디안이라든가 뭐 이런 옷들 그거 부자들 안 입어. 소위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양복을 차려입을 때 몇백만 원짜리 이상을 입기 때문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기 때문에 걔네들 거는 광고를 안 해. 광고하지 않고 지네들끼리 아름아름 알아서 사 입는 거지. 그러면 광고하는 건 전부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꿈꾸는 벌린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물건을 판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서민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그 메이커의 회장님들은 뭘로 살아? 서민으로 살아? 귀족으로 살아? 귀족으로 살아. 우리가 길에서 사서 입는, 우리가 이제 이제 그 길거리에 있는 이제 업소에서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주고 뭘 샀다. 그런데 그거 우리한테 팔 때는 막 그 업소에 있는 그 매장 직원들이 전전긍긍하면서 막 고객님 입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입혀주고 피팅해주고 막 이러면서 팔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월급도 제대로 받냐? 수풀보다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의 서비스 직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저임금 줘요. 점원들 최저임금 받아. 그 근무한 시간대로요. 시간 수당 4천 몇백 원, 5천 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 그죠? 점원들의 그 소득이 한 달 동안에,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줘요.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 주면서 물건 팔았어. 그런데 그 물건 값에는 사실 모델료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공장에서 근데 그 공장은 전부 다 해외에 있는 동남아라든가 중국 공장 이런 데서 만들어 오는 거야. 그렇겠또님, 보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임금을 최대한 아끼고 판매하는 영업장에 무슨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고, 그리고 결국 점원들의 노동력까지 포함이 된 게 원가의 절반 정도 돼. 가격의 절반. 나머지 절반은 회장님이 가져다가 그 귀족처럼 사시는 데 쓰셔. 귀족처럼 사시는 데 쓰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삼성전자, 와, 이건희 회장하고 만약에 누가 악수했다 그러면 아마 웬만한 사람들 막 기절할 거야. 그죠? 우리나라 이건희 그런 막 대단히 막 우러러 봐야 되는 황제인 것처럼 막 우리한테 세뇌시키잖아. 우리가 전화기 사줘서 걔가 그 자리에 앉은 거야. 삼성 이건희, LG 구본무,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냉장고 사주고 청소기 사주고 전화기 사줘서 거기 회장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안 사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그런데 걔네들은 귀족처럼 살아. 걔네들은 귀족처럼 살아. 우리는 노비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110만 원 버는 사람이 건강보험료 20만 원 내는데 이건희는 나보다 100배 넘는, 아니 재산이 몇 배야? 한 10,000배가 넘을걸? 수만 배가 넘는 이건희하고 나하고 건강보험료는 10배밖에 차이가 안 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재산이 나보다 수만 배 많고 월소득이 나보다 1,000배 이상 많은 사람이 어떻게 건강보험료는 10배밖에 차이가 안 나냐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결국은요. 이게 부자들한테 부자들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해야 될 거를 가난한 서민들한테만 계속 올려서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러니 이걸 바로 잡아야죠. 왜 노무현을 그토록 욕하는지 아세요? 왜 노무현을 그렇게 쟤네들이 이를 갈면서 욕하는지 아세요? 노무현이 걔네들한테 죽을 죄를 지은 거야. 무슨 죄?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거둔 거야. 종합부동산세 들어봤어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법인세 더 많이 걷고 종합부동산세 더 걷고 부자들한테 부자세를 거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노무현이라면 이를 가는 거야. 어디서 감히 우리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 세금은 천한 니들이나 내는 거지.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지? 그래서 미워하는 거야. 너네 노알라 쓰고 다니는 애들, 너네 왜 노무현을 쟤네들이 미워하는지 몰랐지? 그거 노무현 대통령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수십조 원을 더 걷었어, 1년에. 그래서 이 노무현을 죽이기까지 한 거야. 용서하지 못해서.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명박이 당선되자마자 뭐 했어요? 부자들한테 20몇조 원씩 깎아줬잖아, 1년에. 걔네들은 20몇조 세금 내고도 몇백조의 이익이 남는 애들인데 20몇조 원 세금을 깎아줬잖아. 그리고 그 깎아준 세금을 우리 같은 가난한 서민들한테 더 걷는 거야. 그래서 전기요금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또 오르고 건강보험료가 노무현 때보다 2배로 오르고 그렇게 되는 거야. 나한테 하트 날리지 말랬지. 나 품절녀라고. 자, 우리 국민들이요. 예. 우리 국민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자, 오늘 방송 중에 뭐 이렇게 처음 들은 얘기가 있다. 오늘 방송 중에
처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손. 몰랐던 이야기, 처음 들었던 이야기. 자, 이런 얘기를 하면 고맙습니다. 손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정말 바꿀 수 없으니까 절망해서 딴 나라로 가자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봤자 대우 못 받아요. 스티브림님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봤자 대우 못 받아. 왜? 여러분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은 빵집 주인이야. 빵집 주인이 있는데 빵집 주인이 그 점원을 계약을 해서 채용을 했어. 얘가 일찍 와서 부지런하게 깨끗이 옷 입고 와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깨끗하게 점원일을 잘하겠다고 약속해서 뽑아줬는데 이 새끼가 함부로 금고에서 돈 빼가고 늦게 나와가지고 막 빵 지가 막 먹다가 놓고 아주 가게를 엉망을 만들어. 그러면 이 빵집 주인은 그 점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단을 쳤어. 그랬더니만 이 점원이 빵집 주인의 막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떠들어 막 이래. 그러면 빨리 다른 가게로 이사 가야 될까요? 다른 가게로 도망가야 될까요?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 모습이야. 이 나라의 주인, 우리나라의 주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란 뜻이야. 응?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야. 구름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미 도망갔어요. 저렇게 욕 써놓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국민들이 주인 행세를 안 하는 거야. 주인 역할을 안 하는 거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더럽고 치사하니까 눈 감아야지.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우리 빵집에 고용된 점원이에요. 다혜님 패턴실링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빵집 점원 새끼가 지 친구한테 막 금고에 있는 돈 마음대로 빼돌리고 빵도 막 지 마음대로 팔아야 될 거를 마음대로 지가 빼돌렸어. 그러면 그 점원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참아야 됩니까? 그 점원 자르고 다음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점원을 뽑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빵집 주인이에요.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에 대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되는 주인입니다. 요즘에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민생과 정쟁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민주주의 하자! 그건 정쟁이다! 지금은 민생이 더 필요하다! 이 개뻥이라니까. 왜냐? 민주주의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국민 모두의 삶, 그게 민생이잖아.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게 민생이잖아요. 민생 문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그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의 체제가 민주주의인 거야. 민주주의를 바로 하자는 얘기는 결국 민생을 하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쟤네들은 뻑하면 민생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쟤네들은 말로만 민생이야. 말로만 민생이고 민생을 위해서 어떤 법안도 안 만들고 실제로 야당이 요구한 민생을 회복시킬 노력들 다 안 해요. 거절해요. 모든 결정을 재벌 중심으로 해. 그래놓고 말로만 지네가 민생 떠드는 것처럼 해. 일본한테 모든 이익을 다 주면서 일본하고 싸우는 척하고 북한하고 맨 싸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돈 주고받고 그게 우리 정부의 이 지금 권력자들의 모습이야. 그러면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뭘 통해서? 옛날에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거든. 땡방 뉴스, 땡전 뉴스를 통해서 이 텔레비전 뉴스 또는 대한 뉴스 이런 걸 통해서 박정희는 영웅이요, 전두환은 천재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지배했었어. 얘네들은 지금도 그 할배들이 돌아와서 할배의 귀한, 왕의 귀한이 아니야. 할배들의 귀한. 그래갖고 이 할배들이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그렇게 자기네들이 언론사를 장악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다. 국민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정말 머리 하얀 할배들이 앉아가지고 막 별의별 쇼를 다 만들어.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뭐가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인터넷 언론이 있다.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없어서 소위 철저히 언론을 저들이 통제하면 국민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시절에도 옛날에 이제 광주항쟁 때 광주는 폭동이다. 그러면서 광주는 소요사태라고 그러면서 그때 80년에 광주를 철저히 짓밟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그 광주항쟁의 진실을 담았던 그 독일인의 목격자 그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가 온 나라에 돌았어. 저들이 철저히 광주는 폭동이라고 우기면서 그걸 숨겼지만 그 내용이 광주항쟁의 진실이 비디오 테이프로 교회마다 몰래 청년들이 그걸 돌려봤어요. 80년대에. 그래서 결국은 88년도에 광주 청문회가 열렸던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은 뭘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이 날마다 저들이 뭘 속이고 있는지를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해요. 이제 국민을 옛날처럼 속일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과거처럼 국민을 바보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저들이 옳은지 틀렸는지 그 증명을 할 존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저들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 내셔야 돼요. 우리 방송 전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옛날에 2008년도에 나왔던 한겨레 신문 논설인데 조선 건국에 밑도를 놓은 정도전은 백성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 속일 수 없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복종하지만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고 말했다.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민본주의, 이 민본주의의 핵심 사상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이산이란 드라마가 있었어. 2008년 이쯤에. 이산이란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영조가 정조를 가르치는 거야. 백성은 바다와 같다. 그리고 왕은 그 위에 뜬 배와 같다. 백성이 그 왕의 그 항해를 도와주는 훈풍이 불어서 잘 나아가기도 하지만 백성이 노하면 그 배를 빠뜨리기도 한다. 침몰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지만 무슨 얘기냐면 저 조선시대에도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라고 외쳤던 거야. 조선시대에도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왕에게 가르쳤던 저 정도전이 조선의 첫 번째 왕을 가르쳤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들은 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 조선 왕조를 겪다가 일제 식민지를 겪었어. 그 일제 식민지가 지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40년 독재를 겪었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대통령 제도라는 걸 실제로 경험한 게 이제 20년 된 거예요. 25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고작 25년이 우리가 겪은 대통령제이고 그중에 민주주의는 20년밖에 안 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요 20년 동안은 민주주의 법이 잘 지켜졌어. 근데 누구부터? 이명박부터 우리나라의 법 질서가 개판이 된 거야. 그러면서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오로지 부자들, 재벌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심각하게 재벌 중심의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매트릭스란 영화가 90년대 나오잖아요. 매트릭스란 영화가 90년대 나와. 그리고 얼마 전 2000년대 2010년인가 나온 게 인타임이란 영화이고 프랑스에서 예전에 나온 게 설국열차라는 만화이고 이미 서양에서는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아, 이게 재벌들이 모든 걸 지배하는 나라에 문제가 있구나. 뭐 이 재벌들이 모든 걸 지배하는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 이걸 깨달은 거야. 이미 1990년대에, 아니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인가. 미국에서는 이미 글로벌 기업의 문제점을 알게 됐어요.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 되게 멋있잖아요. 우리가 김영삼 때부터 글로벌 시대,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커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대우 김우중이가 세계는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이러면서 돈 빼돌려갖고 전 세계에 돈 빼돌려서 지 혼자서 호텔 돌아다니다가 잡혀가지고 그 물어내라 근데 돈 없다고 쌩까고 있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근데 좌우지간 그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우리나라의 물가에 맞게끔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주고 자 뭐라고요? 자 노동자 임금의 기준이 뭐? 자 노동자 임금의 기준이 뭘까요? 물가예요. 물가. 노동자의 임금은 뭐에 따라서냐? 물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해마다 물가가 오르면 월급도 같이 올라줘야 되는 거야. 그게 시장 경제의 기본이야. 물가가 오르면 월급도 올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국가에서 물가 안정을 시켜? 안 시키잖아. 왜? 물가를 주도하는 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아. 오로지 국가는 뭐만 안정시켜? 뭐만 찍어 눌러? 임금만 찍어 누르는 거야. 월급을 못 오르게. 그럼 월급이 안 오르면 세금도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도 오르면 안 되는 거야. 국민연금도 오르면 안 되는 거야. 월급은 20년째 제자리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미 2배로 올랐다? 이건 잘못된 거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 사회보험은 그 소득의 10%를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합쳐서 그 사람 소득의 10%를 넘으면 안 되는 거야. 노무현 땐 그랬어.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었으면서 그게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합쳐서 30%까지 나오잖아요. 월급은 안 오르고 그런 것만 오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회보험만 그렇게 오르는 거 아니라고. 원래 이 민주주의의 근본은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 돼. 월급이 안 올랐으면 국민연금도 오르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나 뭘 기준으로 해야 돼? 월급의 몇 프로 이내. 월급의 3%, 5%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국민연금을요 올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갖고 계속 올린 거야.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그 소득의 몇 프로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5% 미만으로 내고 그런 대신에 이건희를 비롯한 재벌 회장들한테 5%를 거두면 되는 거야. 주식 배당 수익만 1600억을 버는 사람한테 5%면 얼마냐? 1600억에 5%면 180억 아니야, 80억. 그 사람한테 80억을 걷고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를? 그 5%만 걷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건희는 200만 원 내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20만 원 되는 게 말이 되는 나라야,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 생각을 못했잖아. 그거 몰랐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하고 민생은 다른 문제인 줄 알았잖아. 이 민주주의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에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뭐냐?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 주권 행사의 자유를 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개념. 그게 자유민주주의야. 그럼 경제 민주화라는 게 뭐냐? 빈부격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빈부격차를 줄여가는 거, 그게 선진국의 목표야. 그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로렌츠 곡선이라는 거 배우잖아요. 로렌츠 곡선 5분위 배율 이런 거 배우잖아. 응? 그러면서 빈부격차를 무슨 계수라 그러지? 로렌츠 곡선으로 만드는 걸 뭔 숫자라 그러더라? 지니 계수.
그게 진위계수지? 진위계수. 그 선진국일수록 진위계수가 작다. 그런 얘기를 배운단 말이야. 그죠? 선진국일수록 진위계수가 작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엔겔계수가 작다. 그러면서 진위계수는 엔겔계수하고 또 다른 건데, 엔겔계수는 소득 중에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그게 엔겔계수. 진위계수는 뭐냐면 이 빈부격차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소득 차이, 그걸 따지는 게 진위계수인데, 진위계수가 작을수록 그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다른 선진국들은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애쓰냐고. 그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애쓰는 것이 곧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됐다는 얘기야. 국민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생산된 부를 다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스웨덴에서 그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서 스웨덴에서 부자 되기 힘들다는 얘기를 했어. 아니에요. 그래서 스웨덴에 부자 되기 힘든 게 아니라 스웨덴은 모든 국민이 부자인 거야. 우리처럼 그 극빈자가 없는 나라야. 스웨덴은. 우리나라처럼 제왕 같은 부자도 없지만 극빈자가 없는 나라. 그게 스웨덴, 노르웨이. 빈익빈 부익부가 이걸 양극화라 그래요. 빈익빈 부익부가 그러니까 굳어진 나라. 그 나라는 후진국이야. 경제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선진국형, 후진국형. 빈부격차가 큰 나라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어. 그럼 이건 우리나라는 선진국형이 아닌 거야.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날고 기든 나라들은 다 비슷해. 글로벌 기업이 결국 뭐냐 하면 우리나라 물가에 맞게 월급을 주기 아까우니까 월급이 싼 나라에다 공장을 지어서 그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5분의 1, 3분의 1 가격으로 임금을 주고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다가 비싼 값에 파는 거야. 그게 글로벌 기업이야. 참 나쁜 놈들이죠. 물가는 그 가격은 3분의 1로 줄여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값싼 노동력이 3분의 1 하는 5분의 1, 3분의 1 하는 나라에서 만들어 왔으면 물건의 가격을 3분의 1, 5분의 1로 낮춰 팔아야 되잖아. 근데 이 물건을 우리나라에 팔 때는 우리나라 물가대로 팔아. 그래놓고 노동자 임금은 주는 게 아깝다고 값싼 노동력의 나라로 가서 만들어 와.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결국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크게 하고 국민들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 계급들, 서민 계급을 망하게 만드는 게 글로벌 기업이야.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이 나쁜 거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산정의 호수님 감사합니다. 응? 자, 그 글로벌 기업을 다른 말로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빈부격차를 왜 줄여요? 그럼 아무도 노력하지 않죠.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있는데 산정의 호수님 감사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다 노력을 해. 노력을 해서 명문대 졸업을 해. 근데 명문대를 졸업하면 모두 취직되니? 마루공구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안 돼. 외무고시를 보기 위해서 몇 년을 노력한 학생들이 외무고시가 사라져. 왜? 그 외교관 자녀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외무고시를 없애버렸다니까? 그건 정말로 노력한 사람의 노력이 인정받는 사회야? 아니란 얘기잖아. 눈팅을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사회야. 나는요 사법고시 부활에 찬성합니다. 나는 지금과 같은 로스쿨 제도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부활돼야 된다고 봐요. 이것들이 점점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를 없애고 유경험자를 특채하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없애버리고 지네들끼리 모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시를 없앤 거야. 산정의 호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명문대를 나와도
부모의 백이 없으면 좋은 직장 취직이 안 돼. 그건 노력한 대가를 제대로 얻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똘똘하게 태어나서 최고 학부를 나와도 부모가 재벌이 아니면 정치인이 아니면 제대로 좋은 직장, 정규직이 안 되는 나라. 그래서 가난한 집의 자식들은 또 돈 들여갖고 해외에 나가 박사학위를 따갖고 와서 교수 자리라도 알아보는데 교수는 부모나 친척 중에 학교가 있어야 돼. 학교가 없는 사람들은 정교수가 또 안 돼. 그래서 내나 보따리 장수처럼 강사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냐?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야? 결국 부자들이 만들어낸 체제 속에서 부자들이 만들어낸 부자의 이익을 위한 나라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구조가 바로 빈부격차의 사회야.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거야. 응? 명문대 나온 애들은 다 취업이 됩니다. 지방대 간 애들이 취업 걱정하죠. 말 잘했다.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등록금 안 받니?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등록금 안 받아? 취직되는 대학만 돈 내고 다니고 저 지방대학은 돈 안 받고 다니니? 그 지방대학의 재단 이사장들이 누구냐? 그게 재벌들이잖아. 국회의원들이고. 지방대 나와서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걔네들이 지방대 만들고 지방대 등록금 받아서 건물 짓고 그걸로 부동산 투기하면서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대학을 전부 다 갔어. 근데 대학 나와도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가문에 따라서지. 취직이 다 되긴 돼. 그런데 이상한 데로 취직되는 거지.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취직이 안 돼요. 그거 알죠?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무직을 뽑아도요, 서울 명문대만 뽑아요. 지방대학에서 똑같은 등록금 내고 공부한 애들 안 뽑아줘. 그래서 지방 사립대학 나온 애들이 대학교 졸업한 거 속이고 공장에 노동하는 거야. 공장에 취업하는 거야. 그러면 서울 명문대학 나온 건 걔네들의 노력 때문이다? 왜 이러실까나? 산정혜 호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들 중에서 학원 안 다니고 오로지 학교 공부만 해갖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애들은 1%가 안 돼. 0.0001%가 학원 안 다니고 스스로 공부해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이야. 나머지 애들은, 소위 1%에 들어가는 나머지 애들은 부모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교육을 있는 대로 시켜줘야 그 1% 안에 들어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명문대에 들어간 애들 중에, 그래서 서울대의 부모들의 소득 수준을 비교한 기사가 나왔잖아. 옛날에는요, 연대나 고대가 사립대 중에서 높은 데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주로 연대를 갔어. 그리고 시골에서 서울대 못 간 애들이 고대를 갔어. 그리고 서울대는 부자들 중에, 부자들이 아니라 지방에서 오로지 혼자서 공부만 한 애들, 그런 애들이 서울대를 갔어요. 등록금이 싸니까. 그런데 지금은 서울대학이 우리나라 상류층의 자녀들이 서울대생의 60%인가가 돼. 부모가 부자인 집 애들이 서울대생의 60%까지인가가 되더라고. 그런 기사가 나왔어. 요즘에 대놓고 하는 말이 뭐야? 애들의 성적은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의 인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이의 체력이다. 그게 무슨 노력의 성과야? 아이의 순수한 능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재력. 왜? 아빠가 번 돈만 갖고는 사교육을 못 시켜. 그래서 할아버지의 재력과, 이게 강남에서 나온 얘기라니까? 내가 강남에서 가회해봤잖아. 분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내가 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이의 체력으로 성적이 나온다면서요. 그랬더니 분당 사는 사모님이, 아빠가 번 돈으로 어떻게 애를 공부시키나. 모자라단 얘기지.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아버지의 인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이의 체력. 그러면 아버지의 인맥은 뭐냐? 입학사정관제도. 그 입학사정관제도라는 게 아주 웃긴 거야.
근거가 뭔지를 몰라. 왜 걔가 됐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입학사정관 제도. 입학사정관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서로 인맥 동원해서 가는 게 입학사정관 제도야. 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특목고반에 들어가서 애들이 새벽 1시까지 공부해야 특목고를 가. 특목고를 졸업해야 명문대를 또 가. 그 명문대를 나와야 명문대 나온 애들 중에 부모가 빼기 화려한 사람들만 좋은 직장을 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 3.5%만 소위 정규직 공기업에 취업이 된대. 나머지 96.5%는 뭐냔 말이야. 어? 96.5%는 대학을 안 나오면 등신이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애들을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하면 90%를 지방대학까지 다 가라고 그래. 그런데 지방대학 그래 갔어. 대학교를 다 갔어. 대학에서 요즘에 교수들이 가르치나? 어? 뭐 교수는 뉴라이트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듣고 오면 레포트 써준 걸로 학점을 준대. 씨발 그게 교수냐? 어? 그렇게 명문대를 가도 아니 혹은 대학을 들어가도 제대로 가르치는 내용이 없어. 서로 뉴라이트 교수들끼리 밀어주고 뉴라이트 무슨 세미나에 가서 봉사하고 오면 리포트 대체해주고 그렇게 학점 주는 거야. 데모하면 학점 깎고. 그러면서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등록금은 어떻게 결정하는 줄 알아? 대학교 사무총장들이 모여갖고 각 대학 사무총장들이 모여서 올해는 몇 퍼센트 정도로 올리자. 그래서 각 대학이 다 등록금이 비슷한 거야. 웃기지 않아요? 아니 지방대학하고 서울의 명문대하고 어떻게 등록금이 같으냐고. 말이 안 되잖아. 취직한 뒤에 길이 다른데 왜 지방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똑같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어? 교수들이 가르치는 내용도 없이 과제만 걷잖아. 어? 요즘에 대학에서 인생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제대로 강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하러 대학을 가야 되냐고. 나는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얘가 고등학교 대학교 첫 번째 입시를 미술 시험을 보는 날 아버지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아버지 병간호를 하느라고 재수 준비를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대학 입시 실패하고 이번에 수능을 못 봤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얘가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야. 아,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요. 지 딴에는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화가 너무 났어. 우리 조카는 나름대로 다른 고등학교 졸업생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고 정말로 성숙한 자세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어. 근데 그 애가 습관적으로 가방끈이 짧아서요라는 농담을 던지는데 속이 확 뒤집어져 버리더라고. 아 씨발 가방끈 긴 서울대 법대 조폭들 보면 나는 순간의 살자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집에 천재로 태어나서 재벌의 자리를 꿈꾸는 그런 청년들이 되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민의 가정에 태어나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사랑하는 여자와 가족을 꾸릴 수 있고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더러 똑똑하게 태어났으니 이건희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민의 피를 빨아 재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서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적어도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지 않는 나라, 돈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서 밥 굶는 애들이 없는 나라, 공공교육이 살아있는 나라, 장애인들이 굶지 않는 나라,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은 노인들이 그 40만 원
그 나라에서 생활비 받는다고 기초연금 20만원 못 받지 않는 나라. 단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이 황당한가요? 스티브림님 감사합니다. 마치 처음처럼 나는 앞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아드셋맘님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공항 짓고 아스팔트 걷어내고 뭐 지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 뽑지 말고 군립대학, 시립대학, 도립대학을 짓겠다는 사람이 도지사 되고 시장 되고 군수 되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람바우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에서 자라난 아이는 우리 도에서 공짜로 대학 보내주는 나라. 30만원 정도만 내면 우리 도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우리 도의 대학에 들어가면 걔는 한 30만원만 내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왜 못 만들어요? 안희정 지사가 그런 말 하더만. 미국의 등록금이 비싸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립대 얘기다. 미국에는 공립대학이 70%다. 왜 우리는 그걸 못 만들죠? 전국에 있는 대학 숫자 중에 우리나라 공립대학의 숫자는 10%밖에 안 돼요. 공립대학을 늘리고 값싼 등록금으로 왜 박원순 시장은 반값 등록금 하는데 왜 다른 도는 안 되죠? 우리 도에서 자라고 우리 시에서 자라고 우리 군에서 자란 아이들은 끝까지 공짜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 만들겠다. 그런 사람들이 군수 되고 시장 되고 도지사 되고 단지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공짜로 공부시켜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그런 나라를 꿈꿔보고 싶습니다. 지방 사립대학 재단 이사장들이 국회의원 돼서 사립대학 등록금 내리겠다는 법안을 촛불 집회에서 없애버리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대머리.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들까지 하루에 한 끼 무상급식을 공급하는데 2조 원이면 된답니다. 1년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의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점심 한 끼 먹이는 돈이 2조 원이래요. 우리가 부자들한테 깎아주는 세금이 22조 원이고요. 눈팅을러머님 감사합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22조 원만 제대로 거두면 공립대학 충분히 만듭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충분히 나오고도 많아요. 나오고도 남아요. 스티브림님 감사합니다. 4대강 사업한다고 47조 원 썼어요.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20년 동안 23년 동안 밥 먹일 돈이에요. 부자들이 세금만 제대로 되는 나라. 우리나라 부자들이요, 다른 나라 부자들의 세금 내는 거에 비해서 3분의 1 내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서민들의 7배 세금 낸다고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어. 그런데 다른 OECD 평균은 22배야. 가난한 나라, 다른 선진국들은 서민과 부자의 세금 차이가 22배. 다른 선진국 부자들은 22배 세금 내는데 우리나라 부자들 고작 7배 내고 있대요.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세계 선진국 경제 수준으로는 11위예요. 경제 수준 11위인 나라가 왜 다른 나라의 부자들과 세금을 3분의 1밖에 안 내? 다른 나라 부자들보다 왜 3분의 1밖에 세금을 안 내냐고. 이건희가 세계 100대 부자에 들어갔어요. 세계 100대 부자인데 왜 세금은? 이건희 세금은 얼마나 냈을까? 여러분, 그 반부패 라운드라는 거 아십니까?
반부패 라운드라는 게 뭐냐면요. 재벌들이 부패를 하지 못하게끔, 즉 탈세라든가 부당한 그 경제활동을 한 사람들은 퇴출시키는 재벌들의 회의예요. 그게 반부패 라운드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혁신 경영이에요. 그래서 세계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혁신 경영 지수를 점수를 발표했더라? 근데 우리나라에선 내가 그걸 언론 보도로 못 봤어. 라디오에서 방송으로 잠깐 들어봤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전 세계에서 혁신 경영 지수라는 걸 매긴대요. 그래서 그 혁신 경영 지수를 발표를 하는 거야. 혁신 기업, 혁신 경영하는 기업. 그런데 우리 삼성은 거기 몇 위일까요? 번외. 혁신 경영 기업의 이름을 못 냈어. 우리나라 대기업은 혁신 경영 그 세계 글로벌 기업의 혁신 경영 순위에서 번외야. 아예 이름을 못 냈다니까요. 전주의 열정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에서 우리나라 삼성 기업은 혁신 경영으로는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예. 그럼 왜 혁신 경영이란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실 시장 경제라는 게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잖아. 공정 경쟁.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고 그래서 만든 물건의 가격을 가지고 경쟁해야 공정 경쟁이잖아. 그런데 그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못 만들게 하고 하청에 하청을 줘서 AS로 성장한 삼성인데 세상에 AS 기사들이 재하청이 이중하청이래. 그 얘기 들었어요? 난 하청인 건 알았는데 이중하청은 처음 들었네. 삼성 AS 기사들이 이중하청이래. 그러니까 본사에서 하청을 한번 받은 하청을 따낸 기업이 다시 하청을 주는. 그래서 이중하청 AS라서 그래서 그렇게 돈을 그렇게 20만 원씩 받다가 도저히 배고파서 못하겠다고 자살했던 거야. 이런 기업은 글로벌 기업들끼리 경쟁할 때 나쁜 기업이 되는 거야. 왜? AS라든가 리콜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선진국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그들의 시선에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잘 들어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건희를 변명하고 부자들을 변명하는 사람들 잘 들어. 우리나라 재벌들이 우리나라 부자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을 삼성, LG, 현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희생하면서 밀어줬냐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서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내거나 기부를 하거나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니라 탈세가 몇 조 원이라며. 탈세, 또 감세. 그거는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희생하면서 키운 대기업이 국민들에게 되돌릴 짓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탈세하고 감세받아서 그들이 세금을 아끼고 노동자들에게 하청에 재하청을 줘서 임금을 아끼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경제에 나가서 거기서 경쟁하려고 하면 세계 시장에서 뭘 주는 거야? 경고를 주는 거야. 왜 애플하고 삼성하고 경쟁해가지고 3천억 배상 판결 내렸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세계 기업들이 공정 경쟁을 해야 되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에게 뭘 주는 거야?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그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삼성의 이미지, 더 웃긴 거는요. 애플하고 삼성하고 이제 소송 분쟁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다 이기는 것처럼 보도한 거야.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보도가 안 나간 거야. 애플하고 삼성이 소송 경쟁을 하면 그 소송 경쟁을 공개적으로 다 보도해.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우리나라 안에서만 삼성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계속 보도했던 거야. 우리는 전 세계에서 기업들이 공정 경쟁하는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려면 모든 나라들이
공정해야 되는 거야. 정말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뭐 어느 나라에 누가 또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누구가 안타까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요즘에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후원해달라는 각종 후원단체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조카 교과서에도 나왔던 무슨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로 만든 그 합창단. 그 합창단에 1년 동안에 후원금이 10억이 들어온다든가? 후원금이 그렇게 10억인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인 줄 알고 들어간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애들에게 전달된 돈은 얼마? 5천만 원. 무슨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후원하자고 왜 한 통화에 2,000원씩 돈 걷었던 적 있어. 그 회사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00원 중에 실제로 애들한테 간 건 600원인가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통신회사에서랑 무슨 광고회사랑 나눠 먹었어. 그것도 몇 년 전에 있었던 실화예요. 응? 지금 TV 광고에 공익 광고라고 나오면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간다라면서 눈곱 끼고 아프고 우는 모습 계속 보이면서 우리더러 후원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후원하라고 얘기하는 후원 단체들이 돈 더 먹어. 실제로 그 나라에게 가는 돈은 얼마 없어.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 단체들이요. 선교비를 내면 그 돈으로 생활비예요. 선교사들 중에 가가지고 한여 쓰고 넓은 집에서 막 살면서 실제로 선교 활동에 쓰는 돈 얼마 안 되는 게 태반이야. 그러면 망치 부인 돕지 말자는 얘기냐? 도와주는 길은 우리나라의 노동자와 아프리카의 노동자가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 나라 애들이 굶는지 아세요? 그 나라 아이들, 그 나라 부모들이 나가서 돈을 버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더 심하게 일을 해도 3만 원, 2만 원 받아. 우리나라에서 120만 원, 130만 원 아까워서 그 나라에 가서 하루 종일 똑같은 일 시키고 3만 원, 5만 원 줘.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 나라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똑같은 노동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주게끔 강제한다면 아프리카의 소냐가 죽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글로벌 기업이란 이름으로 일자리를 없애고 더 싼 임금을 찾아서 떠도는 그런 사기꾼들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황제처럼 살면서 기업이 지네들 것이냐. 모든 대기업은요, 국민의 힘으로 컸어요. 국민들이 보험 들어주고, 국민들이 보험료 현찰로 따박따박 내줬잖아. 근데 보험금 탈 땐 안 줘. 그렇게 돈 번 애들이야. 그게 대기업이라고. 대기업을 키운 게 국민이야. 그러면 이제 국민에게 대기업은 토해놔야 돼. 지네들의 수입의 절반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토해놔야 되는 거예요. 보험금을 잘 주긴 뭘 잘 줘. 여성시대 건강보험을 들으라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낸 게 3만 원씩 10년이니까 360만 원을 냈어. 그런데 보험금은 애가 유산이 돼가지고 소파 수술을 하고 입원해서 100만 원 정도 입원비가 나갔어. 얼마 줬는지 알아? 3만 원 주더라. 3만 원. 그래서 도대체 이 보험금은 여성시대,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인데 뭐 하면 보험금 주냐? 이쁜이 수술하면 준대. 이쁜이 수술이 뭐냐? 질을 수축시키는, 그래서 부부관계를 환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면 50만 원을 준대. 연병 360만 원을 나한테 10년 동안 뺏어가서 그거를 30년, 40년 동안 자기네들이 가지고 그 돈을 불려 쓰면서 나한테 보험 혜택 주는 게 없어. 그게 보험이야. 어따 대고 보험금을 잘 준다는 거짓말하고 앉아있어. 예. 내가 다 실제로 겪은 일이야. 내가 동부생명에서 27,000원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거기서는 300만 원 나왔어. 수술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갖고 300만 아니야 거기서 160 나오고 ING에서 200인가 나오고 S사에서 3만원 나오더라.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결국 국민들의 돈으로 현찰 걷고 응? 국민들한테 공짜 폰인 척 속여갖고 팔아서 그 다른 나라의 2배 값으로 삼성전자 휴대폰이 다른 나라에 몇 배로 팔릴까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드라마마다 그냥 전부 다 나오는 우리 삼성전자의 전화기들 다른 나라에 팔리는 가격에 몇 배로 팔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 평균 2.3배 2.6배?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전화기 가격이 다른 나라에 파는 가격에 2.6배야 평균. 개 족같은 세상님 팬가입 감사 은혜의 강님 감사합니다. 2.3배라니까. 삼성전자 LG전자 얘네 전화기를요 외국에 팔 때는 30만원 40만원대에 팔아. 그래놓고 우리나라에다가 팔 때만 90만원 100만원을 받는 거야. 몰랐죠? 그걸 우리가 그렇게 속고 사는 거야. 그래도 대기업이 망하면 그래 진짜 선동 쩐다. 이거 뉴스에 나온 얘기야. 뉴스에 나온 얘기라는데 왜 선동이 쩔어? 뉴스에 나온 얘기 해주는데 선동이야 그게? 그냥 네 마음이 흔들리면 받아들여. 이런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이 부당한 일들이 고쳐지지 않냐 하면 저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잘못된 내용 얘기하나요? 제가 없는 얘기하나요? 다 있는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왜 재벌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자기네 순이익이 몇 조 원이란 발표하면서 제왕처럼 사냐고. 그걸 세습하면서 3대 4대 세습하면서 왜 그들은 제왕처럼 사냐고. 국민들한테 피 빨아먹어가지고 국민들 피를 빨아서 왜 지네가 황제처럼 사냐고. 그건 잘못됐잖아. 재벌들도 다른 나라 재벌처럼 세금 내란 얘기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OECD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 재벌도 똑같이 세금 내란 얘기가 그게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 서민들은요 다른 나라 서민들보다 세금을 소득 대비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소득 대비 기름값 제일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다른 나라 서민들이 내는 세금을 비교해 볼 때 1인당 국민소득 대비해서 제일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OECD 최상위야. 우리나라 부자들의 세금은 OECD 최하위고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OECD에서 서민들은 세금을 최상위로 내고 부자들은 최하위로 내는 거 이거 잘못된 거잖아. 바꿔야 된다는데 부자 나라 국민들보다 우리가 왜 세금을 더 내야 되냐고. 잘못됐지? 그럼 왜 외국을 가 이 등신아?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지. 너는 니네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집 버리고 도망가니? 아휴, 저런 등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요 백날 이 모양이야. 선동 개쩌로. 너는 니네 집에 도둑이 들어와갖고 니 거 훔쳐가면 냅다 도망가가지고 안 돌아오니? 아휴. 바로 잡아야죠. 이 나라 바로 잡아야죠. 이 나라 바로 잡을 수 있는 주체,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삼성이래 저거. 야 너는 효린스 너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래도 사람 되긴 틀렸다. 그냥 일배나 가라. 사이코파스님 감사합니다. 누가 바로 잡아야 되니까 삼성이 바로 잡아야 된대. 몇 시간을 듣고도 그래. 귓구녕을 그냥 내가 기계 하나를 개발하고 싶어. 그냥 귓구녕을 파드립니다. 그냥 드릴로 그냥 돌리기만 하면 귓구녕을 파드리는 그냥 기계를 만들고 싶어 내가 진짜.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방송 볼만하셨나요? 여러분이 기대하신 내용보다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예.
병이 생겼으면 병의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병의 원인을 찾아서 고치지 않으면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 준종님 감사합니다. 쇼보리지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장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인이에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면 그 도둑을 신고해서 잡아가게 해야 되는 거고요. 포타맨 맹물님, 신조대형님 감사합니다. 렌라벨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내가 점원을 고용했는데 이 점원이 개짓거리를 하면 쫓아내는 게 그게 주인이에요. 마루 공구님, 스티브리님, 있잖아요님, 딴디유키님 감사합니다. 왜 주인이 노비처럼 살아요? 왜 주인이 점원한테 기죽어 삽니까? 예? 오늘 이만큼 얘기했는데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았어요. 남은 이야기는 이따 저녁 때 9시에 이따 저녁 9시에 팩트TV에서 오늘은 팩트TV 쌍망치 쌍교와 망치에 불타는 토크쇼 하는 날이죠. 거기 갈 거예요. 팟빵에서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 그리고 쌍망치 불톡쇼를 검색하시고 시청소감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상비행님, 빼더21님, 언제나 해피한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배불리 먹고 제대로 교육받고 그리고 미래는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성장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아이들 낳아서 열심히 키우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게트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 꿈이 너무나 무리한 꿈일까요? 망치 부인이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맨날 와서 못 알아듣고 섹스 쓰고 있는 서면 부상 같은 등신들도 있지만 그래도 꼭 참고 언젠가 쟤도 섹스 말고 정치에 대해서 이해할 날이 오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40년 지나면 저것도 사람 되겠지 라는 꿈을 가지고 방송합니다. 대선 지고요. 망치부인 방송 안 보다가 다시 왔어요. 크크. 그래, 그렇게 도망가서 한 1년 사니까 속이 시원합디까? 내가 여기서 속이 새카맣게 타도록 방송하는데 이제서 돌아와가지고 부끄럽지 않어? 이제라도 돌아오니 다행이구려. 그렇게 돌아오신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 절망에 심장을 물어 뜯겨본 자만이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있다. 절망을 안 해본 사람은요, 희망의 맛을 몰라요. 희망이 없는 삶과 절망의 삶을 비교해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희망이 소중한지를 몰라요. 절망에 희망을 물어 뜯겨본 자만이, 절망의 심장을 물어 뜯겨본 자만이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있다. 그게 이회수 선생님 말씀입니다. 칼빵오빠님, 꽃피니 조아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서민이 행복한 나라. 지금 그런 얘기하면 빨갱이냐? 라는 얘기 듣죠? 서민이 행복하면 빨갱이 나라입니까? 그러면 빨갱이 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인가 봐요. 그죠? 광야의 꿈님 감사합니다.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밭을 바꾸는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보태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생방송은 이따 밤 9시에 쌍교와 망치에 불타는 토크쇼고요. 또 월요일 낮 2시에 시사수다방, 일요일 저녁 8시 인생수다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주열정맨님, 미스박 방빼님, 나비축제님 감사드리고요. 스티커와 초콜릿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도가지님 감사하고요. 추천해주신 2408분께 감사드리고요. 제이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